어떤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기가 소뚜껑 모양이고 5차 산업혁명기가 오면은 점점 이제 부가 평등화되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서비스를 해주게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네. 앞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한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 그 그렇죠. 비결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서 부자가 빅데이터를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진 자는 데이터를 가지는데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누구든지 나눠가지고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데이터와 네. 데이터의 해석 능력과 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한테 단 원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5차 산업혁명기에는. 자, 7년 후에요. 네. 아니 선생님 강사님 말씀대로 약 203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34년이면 17년 후면은 네. 지금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부의 제공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초등학교 교육이 너무나 경쟁이나 네. 그런 위주로 가지 않고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 교육 중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벤처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교육이 나쁜 게 바로 그겁니다. 경쟁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는 것과 약간 심리적으로 배치가 돼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PBL로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문제를 놓고 같이 해결해가는 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BL로 가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가난한 집에도 있고 이게 어떤 부의 기회가 공평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하자면은 그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하고 PC가 있기 전까지는 정보 독점이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국회의원이 그 박정희 욕했다고 군부대에 끌려가서요 통닭구이 당했어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몽둥이 찜질 당했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예전에. 예전에 장관들 이렇게 맞고 이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장관들이 맞았어요. 차지철한테. 그 예스 안 한다고. 예전에 그 오공화국인가 무슨 드라마 보면은 기업인들 회의를 하는데 뭐 이거 좀 해보자 그랬더니 정주영은 그래 해봅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뭐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자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한 거죠. 끌려 나가서 맞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대통령 앞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맞는 폭력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전에 전혀 몰랐잖아요. 밀실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거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몰락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나 권력이 특정 부분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권력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PC를 개발을 합니다. PC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만들 때도 애플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주 얘기했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정도예요. 4차 산업혁명하고 5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무슨 뭐 머리띠나 안경이나 모자나 또는 내 몸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의문점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공률을 다 얘기해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비서가 생기는데 모든 사람마다 스마트폰이 현재 비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케줄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한 비서고 인공지능 AGI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 가면 굉장히 강력하고 뛰어난 비서가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에 가까워지냐면은 진짜 실력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진짜 선함, 진짜 실력,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가가 완벽하게 평등해집니다. 그게 5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줄서기 잘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줄 잘못 쓰면 출세 못하고, 그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내부자들이도 나오고 더킹에도 나오지만 그 어떤 라인을 서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뇌물도 예전에 갖다 바쳐야 했고. 근데 그 라인 같은 게 전혀 소용이 없는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특혜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인공지능은. 진짜 그 개인의 그 본질적인 어떤 덕성이나 개성만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세계 경제가 공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인터넷이 깔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3차 산업을 맞이하지도 않은 국가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을 쓰더래요. 왜냐면은 인공위성에서 바로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자판기를 두드려 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냥하다가 스마트폰이 얼마래? 그건 나 살 수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평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5차 산업혁명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그냥 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전 지구에. 그 정도로 이제 값싸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뿌려지는데,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성과 에너지가 공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문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데이터를 내잖아요. 이게 검색, 그리고 매달 인터넷비 내고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짜 와이파이 쓰면은 그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 건물에 있든 국가가 대신 내주든 주는 거. 이 비용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을 쓰는,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5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에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망을 가지고 있거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5차 산업혁명기 가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커뮤니티가 해체됐다가 다시 모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져 버려요. 플랫폼 자체가 유동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플랫폼이. 이제 그 장터가. 그러니까 뭐 이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순식간에 50억 명이 모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50억 명이 이쪽으로 모였다가 이쪽으로 모였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5차 산업혁명이에요. 인공지능이 범용화되면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구글이 중심이에요. 인공지능의 어떤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지만 이 중심이 해체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뛰어난 개인의 시대가 와요. 뛰어난 개인의 시대. 그 뛰어나다는 말이 이것도 좀 약간 지금 우리 그 부모님들의 그 생각으로 뛰어난 거, 뭐 암기력이 뛰어나고 수학 계산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뛰어난 5차 산업혁명기에 뛰어난 개인은 누구냐면은 유머 감각, 따뜻한 마음.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쳤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수치화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둘 다 착해 보니까 둘 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시간이 똑같아. 이거 누가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 인공지능은 압니다. 두뇌를 바로 찍어버리거든. 그래서 미래사회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 취직하고 할 때 지금은 SNS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를 인간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조사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댓글을 달았고 6학년 때 무슨 댓글을 달았고 야 누구 지금까지 댓글 단 거 통계 쫙 내봐. 욕을 몇 번 했고요. 뭘 몇 번 했고 누군가 비난을 몇 번 했고요. 인종차별을 했고요. 자기 반에 있는 애 왕따를 몇 번 했어요. 그게 댓글에 나타나요. 품성이 안 좋습니다. 절대 뽑지 마세요. 이 말을 누가 해줘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품성이 안 좋은 애들이 취직할 수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좋은 부모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약소국한테 유리해집니다. 중요한 점.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유리해져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저는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해는 2050년 정도 넘어가면은 저는 국력이 역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범용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면. 그런 식으로 국력이 역전될 수가 있죠. 일자리가 없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페이지를 펴놨거든요. 왜냐면 이 페이지까지 얘기를 해야 이게 이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고 제가 해놨잖아요. 왜 이러지?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그런가? 오케이. 그냥 할게요. 신경 쓰여요. 자,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5차 산업혁명기가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던 그룹이 말과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말, 마부, 화물 운송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전기가 등장했을 때 이게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쓰던 사람들이 많이 직장을 잃었고 대신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신. 그래서 국영수사과가 그때부터 2차 산업혁명기부터 국영수사과를 잘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대량 생산화되고 뭐 경제가 이렇게 뭔가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은 수학도 좀 해야 되고 국어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도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직장이 서비스업으로 많이 이전을 했던 거고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근데 3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부터 PC가 오면서부터 미국 사회에서 실업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많은 실업을 했던 직종이 판매직이에요. 홈쇼핑이 생기게 된 거예요. 홈쇼핑하고 그 쇼핑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직은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기에도 실직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렇게 저 곡선처럼 더 가속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에서 5차 산업혁명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인공지능이 빨리 발달하면서 중간 과도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한 30년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 30년을 어떻게 잘 버틸 것이냐가 지금 우리 교육하고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 첫째,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찰 자산이 계속 쌓이지 않아서 이거를 조금씩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그래서 학원비에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잘 생기질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내가 자산을 더 쌓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번에 그 부동산으로 돈 벌던 사람들 지금 계속 막고 있죠. 정부에서 그걸 안 해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더 큰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되고 한국의 창의력이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의 창의력은 뭐에서부터 죽기 시작했나? 그 가장 큰 원흉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임대료가 나옵니다. 임대료. 한국의 창의력을 가장 많이 죽이는 물질적인 최대 원인은 임대료예요. 예, 건물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창의성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현상을 만들었냐면 한국에서는 왜 실리콘밸리가 나오지 않냐면요. 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혁신센터를 할 때 역삼동에다가 ICT 관련돼서 창의적 인재들을 모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 건물값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사무실 몇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 근데 창조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가격을 2배로 불러. 기존의 가격이었으면 할 수 있었죠. 건물주들이 가격을 2배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를 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적인 두뇌들이 직접 만나야지 촉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경기도 광명시에 살다가 익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거든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내려왔어요. 광명시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광명시 지금 투기 금지 구역인가로 묶였잖아요. 계속, 심지어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도 한 평당 12,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비닐하우스 30평을 쓰는데 제가 33만 원을 줬어요, 월세를.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비싸요. 한 평에 10,000원 미만이 없어요. 익산에 딱 오니까 한 평에 한 6,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5,000원, 6,000원. 딱 반값이더라고요, 익산에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익산에 와서 작업실을 해서 그림을 해서 얼마 전에 개인전을 잘 했는데 그것도 비싸서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이 강의하는 게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한 60만 원 봅니다.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기 있는 강의일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여기저기서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비닐하우스 촌이 광명시에 제가 있을 때 비닐하우스 촌에 작가들이 한 7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비닐하우스 촌이었죠. 이런 것들이 생길만 하면 사라지고 생길만 하면 사라져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작가들 간에 예술가들, 창조적인 사람들 간의 교류를 다 끊어놔 버려요. 이게 건물주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개발, 재개발. 창작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 명함 이따 가져가세요. 강의 신청하실 때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아까 질문이 다 해결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과도기 30년을 어떻게 잘 넘겨야 되냐면은 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육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애를 잘 놀게 하면은 직장을 잡는데 취직시켜야지 하면은 직장을 못 잡는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 30년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시 인공지능 때문인데 경쟁력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다시 뇌과학 좀 얘기할게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에서 그 정보 전달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도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뉴런처럼 흡사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파 전달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300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300만 배.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간 두뇌에서의 전달 속도가 더 느려요. 인간은 원래 좀 느리게 만들었어요. 디자인이. 근데 그게 왜 인간을 좀 느리게 만들었냐면은 그 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동작을 근육의 이동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육을 창을 던지는 속도가 있죠. 이거에 맞춰집니다. 생물학적인 속도에 맞춰져서 인간의 두뇌가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 속에는 지연 뉴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기화학 에너지가 빨리 전달되는 것을 막는 뉴런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연 뉴런이 왜 두뇌 안에서 그 작동을 하나 봤더니 행동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런 거. 그다음에 발끝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뇌에서 지연 뉴런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를 전파를 또 늦게 보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빨리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행동을 일치시켜야만 하는 그래야만이 사냥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연 뉴런을 발달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두뇌에서 생각의 속도가 그 인공지능의 전파 속도보다 300만 분의 1로 300만 배나 늦어지게 된 거예요. 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생물로서의 인간은 인공지능을 절대 능가할 수가 없어요. 300만 배가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은 두뇌를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두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끼리 전선을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감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감으로 이렇게 느끼면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다 대신 전달해 주겠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그래서 그게 커넥트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끼리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이 연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른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체험한 것을 중앙에 있는 인공지능한테 바로바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학습 속도가 이제 300만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300만 배예요. 이게 10개가 모이면은 3천만 배가 되고요. 100개가 모이면은 3조 배가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인간의 사고력과 인공지능의 사고력은 몇 조 배 차이가 납니다. 조 단위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나 뭘로 한번 잘해볼 거야, 경쟁해볼 거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 매달리게 되면은 어떤 능력이라는 것, 우리 페이지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노동이라는 것에 인간이 우리 자식들을 포커싱을 하게 되면 실직의 확률은 계속 올라가게 돼요. 실직의 확률. 그리고 저 자녀 교육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인간의 두뇌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놀 때예요. 두뇌가 가장 빨리 발달하는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구글이라든가 선진국의 플랫폼 대기업에서 잘 적응하는 애들, 잘 취직하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뭐든지 노는 것처럼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하는 것처럼 한 애들은 거기 못 가요. 창의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창의성이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고수나 달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전에 우리 공자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 애를 지금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취직을 시켜야 되고 어떤 일자리로 의사를 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교대 보내기 싫어졌죠, 지금 갑자기 여러분. 싫어졌죠. 아무튼 교사를 시켜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우리 애가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하지? 계속 이것만 관찰을 하는 거야. 얘 낚시할 때 재밌어 하네. 얘 게임할 때 재밌어 하네. 만들기 할 때 재밌어 하네. 거짓말할 때 재밌어 하네. 도둑질 할 때 재밌어 하는데?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도둑질을 재밌게 하는 애는 나중에 도둑질하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요. 네.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애는 소설을 써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요. 낚시하기 좋아하는 애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그 능력, 모든 분야에서 로봇이 이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염증이 나면은요, 다시 복고풍으로 돌아갑니다. 복고풍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대회를 할 때, 그러니까 올림픽은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눈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자연산이어야 되는 거지, 몸이. 약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눈 수술을 받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철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왜? 거기에 첨단 뭔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 인간 혈통을 가지고 얘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래 사회는 뭐가 흥미거리가 되냐면 인간의 한계 자체가 가치화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한계 자체가.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뭐랑 만날 때 가치화가 되느냐면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만났을 때 이걸 드라마라고 그러고 이걸 스토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돼요, 인간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면에서 능가하게 됐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낚시대의 상금하고 골프대의 상금보다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훨씬. 그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게임, 그런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모니터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대신 게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하면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그 온라인 게임 중에서 인공지능을 사람인 것처럼 가짜로 속여가지고 게임에 투입시켜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온라인 게임에서 왜 그 아이템 있잖아요. 뭐 투구, 방패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가상화폐로 거래됐다가 나중에 현찰로 바꿔요. 이걸로 매달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게 직업이에요. 온라인 게임 하면서 아이템 장사하는. 그리고 거기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 아이디가 있었어요. 아이디가 뭐해서 알프스 소녀였다. 그러면 알프스 소녀가 무지하게 게임을 잘해. 근데 이 알프스 소녀를 나 이제 게임계를 은퇴할 건데 알프스 소녀 살 사람 1억 2억 불러요.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도 권리금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게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공지능한테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게임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 이게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일. 왜 걔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망가져고 초토화돼 버려요. 왜냐면은 계속 돈을 벌어가니까. 얘는 돈 버는 기계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저절로 접속 자체가 안 되게끔 투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연민과 그 노력에 대한 감동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 훨씬 커지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 뭘 잘하면 놀지 막 이렇게만 포커싱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대박을 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론 날리기 대회 있었던 거 알아요? 그 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억이었거든요. 누가 이겼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 상금 3억 탔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 이거 드론만 연습하고 드론만 게임만 하는 애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그 드론 대회에서 3억을 탔던 걔 취직할까요 못할까요? 드론 조정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카메라 찍어야지 뭐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드론이. 지금 트럼프가 휴가 갔는데도 그 드론으로 지금 그 경호하고 있잖아요. 드론이 경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드론이 경호해요. 왜? 시야가 훨씬 넓으니까. 상공 250m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외에서 돌아다니면 무조건 상공 250m 위에 드론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250m 조그만 게 떠 있으면. 그렇게 경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드론 하나를 운영하는 팀은 제 생각에 한 2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론 하나가 감지하는 센서링을 인간이 분석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드론 하나에 20명이 취직을 하고 있는 거죠. 경호원이 그 카메라 분석가가.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드론이 보고 있는 걸 다 인공지능이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쯤 그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경호하는 드론을 인간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도 3차 산업혁명이랑 겹쳐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드론 게임 대해서 상금을 타는 사람, 골프 대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포션이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즉 한가닥 하거나 잘 노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돈짜리예요. 인간이 거기에 더 가치를 주게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은 미술품을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해져요. 미술품. 여러분 그 순수 회화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화과를 나왔잖아요. 그냥 순수 미술. 그러면 우리 이제 미대를 딱 하면은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산디과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공예과와 산디과 두 군데는 순수 미술이라고 안 불러요. 조소, 서양화, 동양화, 순수 미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미대 안에 있지만요. 이 아이들의 성향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예하고 산디과는요. 자기의 결과물을 누군가가 써먹어야 돼요.
약간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그릇을 만들려면 이게 머그컵으로 써야 돼요. 도자기다 꽃을 꽂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순수 조각, 순수 회화 쪽에서는 용도가 있으면 안 돼요. 용도가 있으면 사실 더 불리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은 순수 미술품이에요. 가격이 뭐 피카소께 얼마 전에 1조 2천억인가 되고요. 잭슨 폴록 2천억, 세잔 2,400억 이래요. 세잔 그림. 그 그림 하나에. 그 출발이 뭐냐면 무용송인데, 그러니까 쓸모는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있냐? 벽에 걸어놓고 감동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에 2,400억을 쓰는 거예요. 이거에 2,000억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데, 물론 거기에는 배블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즉 과시적 소비 욕구가 있긴 있어요. 야, 피카소 그림을 이 세상에 나밖에 못 사잖아. 이거. 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 과시적인 거하고 감동하고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그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 미술품에, 순수 미술품에 있었던 현상이 확산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기부터. 확산이 되면서 순수 인간의 행위가 예술이 돼버려요. 순수 인간의 낙체질, 순수 인간의 스포츠, 순수 인간의 모든 것이. 순수 인간의 그 새로운 이야기. 자, 미래 사회는 이런 것까지도 돈이 돼요. 이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냥 가서 할머니가, 돈 많은 할머니가 내가 옛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두 대를 딱 찍어보니까 이 사람은 거울유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타고나긴 했는데, 얘가 공감 능력을 타고나긴 했는데 부모가 영어 수학 교육시키느라고 공감 능력을 다 죽여버렸네. 근데 얘가 이제 공감 능력이 타고난 애인데 부모가 영어 수학 교육을 안 시키고 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할머니 이야기 듣는 일인 거야.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전혀 안 해. 학교도 안 가고 노인정에 가서 막 얘기 듣고 친구가 얘기하면 듣고 자기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면서 살았어요. 마치 그 드론 조종하는 애처럼. 어느 순간 얘가 엄청난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진짜로 들어주는 것이 가치 평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가, 돈 많은 할머니가 이제 그 요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강아지한테 유산을 넘겨준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나무한테 유산 넘겨주고요. 그런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네들 그 간호사 있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병간호해준 사람한테 유산 물려준 사람들 많아요. 예. 그걸 확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